발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갑자기 통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줌으로 발표드리게 되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이제 거란어와 한국어의 친연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이제 유사성이라 하셨는데, 이 친연성은 유사성보다는 조금 더 위의 단계입니다. 이 유사성이라는 거는 닮은 꼴이죠. 닮은 꼴이니까 서로 옆에서 모방을 해도 닮은 꼴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친연성이라는 거는 거기에다가 어떤 역사적 연결점이 더 부과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은 아직 5, 60% 정도밖에 해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란어를 가지고 친연성을 운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거란어 속에서 우리말이나 또는 우리 글과 유사하거나 가까운 그런 무엇들을 찾아서 향후 이제 관련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목차는 이런 순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서론입니다. 이 북방 유목민족들, 이제 거란도 북방 유목민족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죠. 북방 유목민족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국이 건설이 되면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문자 창제를 하는 겁니다. 그 문자 창제를 하는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첫째로 들자면은 한자를 그동안 뭐 빌려서 자기들이 사용을 했을 텐데 한자가 자기 민족의 언어 표현에 맞지 않다. 그런 것일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문화에 희속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이제 내면에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의 제국 수립을 만천하에 알린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이 문자를 만든 게 시대 순으로 보면 티벳 글자부터 해서 돌궐, 거란, 여진, 몽고, 만주문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티벳이라는 게 과연 북방 유목민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순으로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 우리가 오늘 논하고자 하는 거란 문자. 거란 문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란 대자와 거란 소자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거란 대자는 태조 야율 아보기가 요나라를 세우고 난 그 직후에 막바로 만들어진 겁니다. 92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한자를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한자 비슷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용이 어렵고 또 표의문자 성격이 강했습니다. 표의문자 성격이 강하면 결국은 이 거란어가 알타이계 언어인데 알타이 언어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거란 소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란 대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거란 소자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자, 소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글자의 크기가 뭐 크다든 작다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아들이 있으면 먼저 나오는 애들, 큰 애가 이제 장남이 큰 아들, 뭐 작은 아들 이렇듯이 거란 대자라는 거는 거란 민족이 먼저 만든 글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글자가 거란 소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시작하면서 이제 이 거란어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거란어는 우리와 같이 알타이 제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형태로 되고 모음 조화 현상이 있고 부동사 같은 이런 이제 알타이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이런 어법 구조가 있고요. 또 우리 한글처럼 여러 알파벳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이제 글자를 구성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과 어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휘들도 다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말과의 친연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선행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태생의 지금 프랑스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분인데, 알렉산더 버비라고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 고대 언어에 굉장히 정통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야기를 할 때 거란어를 해독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고구려어를 보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단국대학교에 있는 이성규 교수께서 이제 한국어와 거란의 공통어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작년에 그보다 폭을 조금 넓혀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비교 방식이 양 언어의 어법상 특징이라든지 자연 구조, 그 다음에 한자어를 자기들 발음으로 표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양 언어 간의 유사의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우리 논문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논문은 안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실어 놓은 건데요. 거란 문자를 언급할 때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란 문자라는 게 요 나라가 망하고 금나라가 이어서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라졌던 약 한 1000년 가까이 돼 사라졌던 걸 지하에 묻혀 있는 거란 문자 유물을 파내 가지고 밖에 빛을 보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22년에 이 루이스 켈빈이라는 이 사람이 경릉이라고 이제 그 내몽고 자치구인 한 지역에 고대 거란 시대 때의 황제의 능이 있습니다. 세 개의 합친 능이 이제 경릉인데 6대부터 거란 6대부터 8대까지 황종, 성종, 흥종, 도종. 그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쳐들어왔던 그 요 나라의 황제가 이제 성종이었는데 성종의 아들과 손자 그 3대 황제의 능이 바로 이제 경릉입니다. 그 경릉에 그 당시 어떤 도굴꾼들이 한 달 동안, 한 2달이죠. 2달 동안 30인을 동원해가지고 능을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제 금은 부화를 꺼내가지고 그게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 거기에 흥미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도굴꾼들을 다 잡아가뒀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선교사들은 이 치안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 병력을 동원해 그 사람들 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자기가 직접 인부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를 답사를 한 겁니다. 답사하고 발굴해 가지고 그 발견을 한 게 바로 오른쪽에 보여 있는 이게 흥종 황제의 애책문입니다. 애책이라는 게 이제 묘지명 황후나 황제의 묘지명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게 애책인데 이 애책문입니다. 근데 뭐 삐뚤삐뚤하고 글씨도 이상하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탁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한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냥 뺏겨 적은 겁니다. 5일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지금 봐서는 다소 이제 괴상망측한 글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주교 그 북경의 천주교 공보문에다가 이거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거란 문자가 알려지고 거란 문자 학이 발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이런 게 부러워가지고 도구를 그 이후에 도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이 치안이 좀 느슨하니까 그때 열화성 주석이 이제 탕옥링이라는 주석이 있었는데 그 탕옥링의 아들인 탕주오롱이라고 있었습니다. 저기 여기 이제 그 오타가 좀 있는데요. 주석의 아들인 탕주오롱입니다. 탕주오롱이 이 애책문을 발굴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도구를 해가지고 나머지 있는 2개의 눈까지 다 해가지고 13개의 애책을 발굴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이제 집에 있는 그 심량이죠. 심량에 이제 자기 사제에다가 그걸 갖다가 옮겨놨는데 그 옮겨놓자마자 그 다음 해에 만주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탕조롱은 이걸 활용도 못하고 그냥 일본 군대에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다행히 그대로 보존이 돼가지고 지금 랴오닝성 박물관에 옆에 왼쪽에 붉은 사진처럼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애책 이야기를 자세히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법 구조에서 양언의 어법 구조에서의 유사성 이걸 좀 볼 텐데요. 먼저 이제 어순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 다행히 마침 그 황릉 내에서 거란문과 이제 한문 이렇게 된 애책이 각각 나왔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도종황제 거란문 애책인데요. 이 각각 나왔는데 이걸 그 서로 완전히 대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쪽을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노란색 표시를 하는 이 부분이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크게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대행 천우 황제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죠. 이 붕서를 하셨는데 어디서 했느냐? 소양천 행제소에서 붕사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문의 체계상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어하고 똑같은 체계입니다. 근데 거란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어하고 목적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바로 쭉 읽으면 도종 인성 대효문 황제께서 북나수에서 일찍이 이달목 못에 이르러 알로타 행장에 머물다가 붕설하셨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도종 황제라는 분이 김용 소설 있죠. 김용 소설에 보면 나오는 야율홍기라는 그분이 바로 이게 거란의 8대 황제인 도종 황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어순이 같더라. 그래서 만약에 거란의 해동만 잘 된다면 우리말로 읽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한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낯서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홍매라는 송나라 사람이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쓴 글에 보면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 밑에 이제 한문을 써놨는데요. 거란 아이들이 처음 글을 읽을 때에는 먼저 거란어를 그 문구에 앞뒤를 바꿔서 익히더라. 그리고 한 글자를 가지고 두세 글자로 사용을 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거란어 어법을 사실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음조화 현상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음조화 현상이 과연 모음조화 현상이 맞느냐? 아마 여기에 우리 플로에 계신 청중들께서는 모음조화 현상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현대에 와서는 이 모음조화 현상이 아니고 뭐 모음 동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알타이계 언어의 공통적인 현상이 모음조화 현상인데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양성 모음끼리 또 음성 모음끼리 자기들끼리 한 글자나 단어 내에서만 나오는 거고 다른 양성과 음성끼리 다른 성은 배척을 한다 하는 이런 이론이죠. 근데 이걸 거란어에서 밝힌 분이 이 두 양반입니다. 이 두 양반은 거란문자 연구소조의 멤버들인데요. 이분들은 왼쪽에 지금 사진이 좀 작아서 이런 거 보시기 어려운데 왼쪽에 있는 분이 칭걸타이라고 그 몽골 어학의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계신 분이 이분은 이제 한족인데 류펑주라고 이분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아직 살아 계신데 이 거란어 연구의 태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모여서 그 5명의 거란문자 연구소조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그 마지막 작품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란소자 연구라는 1985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읽었기를 거란어 연구에서는 이 거란소자 연구 발간되기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획기적인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 구조 중에서 보면은 동사 연결 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사 연결 어미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동사라는 겁니다. 우리 그 한글에 주로 밑에 한국어에 보시면은 날아가다 타고 가다 같이 동사가 서로 이제 중첩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뭐 고 이런 이제 어미 연결 어미가 붙어 가지고 앞에 있는 동사가 하나의 이제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뜻이 이제 이런 아나 고 같은 거를 동사 연결 어미라고 이걸 이제 부동사라 그러는데 이러한 형태가 거란 소자에도 그대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992년에 아까 소개해드린 그 칭컬타이라는 거란 어학자, 이제 몽골 어학자이면서 거란 어학자가 되신 분. 그 다음에 이 에신강나 오라이춘이라고 이분은 지금 저 일본 교토에서 대학에 계신 분인데 애신강나라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만주족 황실성입니다. 애신강나가. 그러니까 이 몽고족 출신 학자와 만주족 출신 학자가
이 거란문을 이렇게 잘 해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치 조사를 사용을 합니다. 후치 조사라는 거는 그 영어권 국가나 아니면 한어와 가장 대비되는 그건데 그쪽에서는 전치사를 쓰죠. 조사를 쓸 때. 근데 알타이계 언어에서는 반드시 후치사를 씁니다. 우리도 단어 뒤에 끝에 이제 조사가 붙어가지고 어떤 방향이라든지 일의 순서란 이런 걸 나타내고 그러죠. 그 지금 제가 위에 동그라미 3개 해놓은 게 바로 아까 그 애책문 내용에서 나와 있는 목적어 명사 부분입니다. 이 끄트머리에 꼭 이런 알파벳들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치 조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디에서라든지 어디에 같은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이제 유사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은 이제 이 자형 구조를, 글자의 자형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한글의 경우에 굉장히 독창적이고 과학적이고 편리하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는 뭐 누구나도 동일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신숙주나 성산문이 과거에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 때 운서를 질문하려고 요동에 유배되어 왔던 명나라 유학자, 그러니까 언어학자입니다. 유학자 황찬을 만나러 갔다더라. 이게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숙주의 문집에 보면 13번인가 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의 업문지에 보면 세종께서 몽고자양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 팍파문자입니다. 파스파문자라고도 하는데요. 팍파문자에 의거하여 명나라의 황찬에게 질문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정음이 몽고문자, 그 팍파문자에서 기원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훈민정음을 제정할 그 전후로 해서 최만리가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몽고족, 서아족, 여진족, 일본, 티벳 이런 오랑캐들의 문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오랑캐들이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부실해지더라. 그러면서 한글 이렇게 오랑캐 글이라고 폄하하면서 한글 창제를 비판한 거죠. 그게 1444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은 이런 상소문에 언급된 문자들의 바로 이제 몽고 문자도 들어가죠. 그러면은 과연 그 문자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먼저 이제 시대 순으로 보면 티벳 문자부터 보면은 이 티벳 문자가 바로 북방 민족들이 한자를 벗어나 최초로 만든 표현 문자입니다. 그 7세기 중엽에 이제 학자를 인도에 파견해 인도 음성학을 기초로 해서 만든 문자다. 그리고 이게 향후에 이제 그 몽골 박파 문자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자음이 이제 30개 되는데 뭐 산스크리트에서도 가져오고 6개는 신규로 만들었다 그러지만 옆에 예에서 보시듯이 한글의 자연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도 음성학에 따른 그 알파벳의 순서, 우리도 이제 기역, 키역, 뭐 쌍기역, 이음 이런 그 순서대로 이제 이 훈민정음이 구성이 되는데 그 순서에 따른 배열은 이 나중에 팍파 문자와 한글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는 이런 이론들이 좀 정통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이게 라사의 그 사찰에 나와 있는 그 문자인데 새겨진 문자입니다. 보면은 한글과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하 문자는 어떻느냐? 서하 문자는 바로 이제 선비족이 세운 이제 서하국의 문자죠. 서하국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이시 가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한자보다 굉장히 복잡한 자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이 하나의 글자인데 이것은 한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서하의 당시에 이제 불교가 상당히 불교 문화가 발달이 됐는데 불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경들을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거의 분간을 못할 정도로 글자들이 비슷하고 복잡합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 다음 여진 문자는 어떻느냐? 여진 문자는 금나라 창건 직후에 이제 와네나골타의 지시에 의해서 창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거란 대자와 이 여진족이라는 게 200년 동안 거란의 요 나라에 복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란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거란 대자와 한자의 필액을 이용하여 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한자하고 비슷하고 또 어떤 거는 또 거란 대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뜻글자도 있고 소리 글자도 있다. 약 한 700개 그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나면 69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음절이 이제 단음절이 준데 4개의 음절을 가진 그 문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거란 대자와 여진자를 구분해 놨는데 연월일에 해당하는 거란 대자가 이렇고 밑에 있는 여진자가 비슷합니다. 점 하나 더 찍어 놓고 뭐 그런 차이입니다. 이렇듯이 여진자는 거란 대자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진자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제 이 시비입니다. 시비의 그 탁본인데요. 이런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 문자인데요. 몽골 문자 바로 이제 팍파 문자입니다. 이 원나라 세족 쿠빌라이 칸이 라마성을 시켜서 만든 문자인데 그 당시 이걸 만든 라마성 이름이 팍파입니다. 그래서 이 팍파는 이 티베트 글자를 좀 증가시키고 고쳐가지고 새로운 문자를 제정한 거고요.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훈민 정음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훈민 정음의 자형은 매우 독창적이다 하는 이런 주장이 현재까지는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 대세를 이루는 증거가 되는 게 한글의 어떤 정방형 음절 모아쓰기, 그러니까 알파벳들을 모아가지고 네모 안에 딱 들어가게 글씨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 팍파 문자나 뭐 티베트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다 분리시켜가 쭉 일렬로 선형 구조를 이루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팍파 문자의 각각의 이제 자모들이고요. 그 팍파 문자를 가지고 이 성지조 이제 그 황제의 칙지라고 해당하는데, 칙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이렇게 쭉 일렬로 작성한다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주제와 관련된 거란 문자입니다. 거란 문자로 보면, 거란 문자는 이게 아까 거란 대자와 소자가 있다 그랬는데, 거란 대자는 초창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자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거란 대자가 여러 가지 흠결이 있다 보니까 거란 소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거란 소자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란 소자는 알파벳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근데 기존의 거란 대자와 한자의 필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그걸 창제를 하다 보니까 외형만을 얼핏 보면은 한자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도종황제의 책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한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글과 유사점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알파벳이 고유의 발음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왼쪽부터 가로로 2자씩 쓰면서 쓰고 밑으로 또 내려와서 2자를 쓰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밑줄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을 모아 써가지고 이 정방형이나 직사각형 음절자를 구성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독립된 글자들이 단독 또는 여럿이 모여서 단어를 완성하고, 또 한어 차용어, 그러니까 이제 한어 차사라 그러죠. 한어 차사를 표기할 때 한자 한 음절에 한자 한 글자에 이제 거란 문자 한 음절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제 문자들의 서사 방식을 이제 쭉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결국 복잡하긴 하지만 한글과 서사 방식이 거의 유사한 거는 이 거란 소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팍파 문자나 뭐 사화 문자, 여진 문자, 티베트 문자, 일본 문자는 거의 다 선형 구조 내지는 독립적으로 한 글자가 한 단어씩 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를 가지고 쭉 비교를 해보면은 알파벳의 처음 제정을 할 때, 그러니까 낱글자를 처음 제정할 때 이것이 음성학에 기초를 하였느냐, 발음기관을 상형화했느냐 등등등등을 보면은 그나마 가장 알파벳 측면에서는 근접해 있는 게 티베트 문자나 팍파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알파벳을 가지고 글자를 완성하는, 글자를 구성하는 형태는 거란 소자 말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소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많은 언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를 이야기하면서 왜 사서의 거란 문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가? 그게 결론은 이겁니다. 답이 당시 중국과 조선을 통틀어 거란 문자의 실체를 아니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이게 랑군 행기라는 겁니다. 이 1134년에 만들어진 비문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그 별도의 커다란 비석이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당나라 때부터 세워져 있던 비석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금나라 황족이 가서 글을 쓴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시안에 가면은 당나라 때의 건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고정과 측천무의 합작능입니다. 그 앞에 무잡이라고 해가지고 측천무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글자를 하나도 안 새긴 커다란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금나라 때 황족이 가서 글을 새긴 거죠. 근데 이 똑같은 게 명청대의 그 금성문 저작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뭐라고 수록이 되어 있냐? 여진 문자다. 그렇게 수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천해라는 금나라 연호가 나옵니다. 아, 여진 문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금나라 창건 후에 80년 동안은 거란 문자를 여진족이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금사에 나와 있는데 이걸 도외시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수백 년간 그 여진 문자로 알고 있다가 결국은 켈빈이 이 아까 말씀드린 애책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거란 문자라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란 문자 동경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그 여진 문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의 화이어거 여기에도 그 홍무제의 명예에서 발간됐는데 열 몇 개의 민족의 문자를 하면서도 거란 문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결국은 황창과 같이 뛰어난 의문학자도 거란 문자를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학자들도 몰랐던 거죠. 설사 아까 같은 이제 랑군행기 제 뒤에 있는 게 이제 랑군행기 그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설사 이걸 봤다 하더라도 여진 문자 한 형태로만 인식했을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자어 발음은 또 어떻느냐? 한자어 발음도 그 당시 거란인들이 발음했던 거하고 지금 우리의 발음과 유사한 한자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밑에 나온 게 석삼자죠. 삼이라는 것과 금, 감, 검 이런 것이 그 당시에 동일하게 우리처럼 발음을 했고 또 이를 똑같이 거란인들도 똑같이 자기들 알파벳에서 그렇게 썼었습니다. 거란 소자로. 나중에 이제 중원 의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게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거란 소자 석각 자료를 통해서 양 언어의 유사한 어휘들을 살펴보니까 제법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송굴 같으면 이 송골매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게 다 이제 거란어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그 당시 동북아시아의 공통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사 국어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게 운남성인 저 남쪽인데 운남성에도 이제 거란 후예가 있다. 그러면서 자칭 거란 후예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 다고르족 이제 흑룡강에 사는 다고르족도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일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특이한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펄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펄럭이다 이런 의미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살살 같은 이런 것. 이 굉장히 부드럽다, 약하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라는 말을 잘못 썼는데요. 이제 이 전미사 등의 비교는 뭐 저희가 시간상 좀 발표를 생략하고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을 보시면은 사실상 이제 언어의 관련성이나 친연성 연구를 위해서는 거란 문자의 해독이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장벽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해독까지는 요원하고요. 국내에서는 사실상 해독 실적이 전무합니다. 해독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개척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거라문자 금속문이 사실상 기초가 돼야 되니까 정밀한 탁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탁본을 국내에서 못 구합니다. 중국에서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못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문자 자료 연구 이제 재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재작년에 내놓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란 소자 사전, 여기에는 보면은 약 한 1000개 정도의 논문들 제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그 제목만 있지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게 있다는 걸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해제를 만들고 설명을 하는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좀 필요합니다. 그럼 혼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고로라든지 이런 인접한 문자 재료, 이런 것들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언어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우리 현 위치에서 이 거란 문자의 관련성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사에 보면 요본, 조선, 고향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요 나라는 본래 조선의 옛 영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란은 이제 역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어떤 지정학적 이유로도 이제 우리 민족과 많은 접촉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 주고받은 문화적 영향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 민족과의 연결점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걸어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